그냥 옛날 얘기 좀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얘기를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제목은 이렇게 뒀습니다. 좀 이게 꿈입니다. 모두가 AI를 잘 배우고 잘 쓰는 그런 카이스트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 뭐, 너무 당연한 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화학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잠깐 얘기를 하면, 그, 힌튼 교수가 제 나이예요.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근데, 저는 힌튼 교수가 노벨상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할 때는 힌트는 별거 아니었거든요. 여기 와서 연구할 때도 힌튼 교수보다는 스탠퍼드에 좋은 교수들, 우수 유명 교수들 많이 있었는데 노벨상은 우선 쓸어야지 받아요. 다 돌아가셨어. 옛날에 열심히 하시던 분이. 그러니까 70년대 말 80년대. 그러니까 여러분 노벨상 받으시려면 건강하세요. 오래 사시면 노벨상 받을 수 있으니까. 세상이 이제 굉장히 빨리 바뀌죠. 정신없이 바뀌고 있어서 도저히 저희 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이걸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인공지능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 관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건 기술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건 기술이야. 이거 뭐 하는 기술이야. 이렇게 배웠는데, 한동안은, 이걸로 만들어진 지적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요즘에는 그 인공지능에다가 모든 걸 다 가리키고, 사상도 주입하고 이래가지고, 뭐 아주 그 전지전능한 인격체처럼 그게 다 이제 그 주류가 된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아, 넘어가. 로그아웃 됐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줌이 떠버렸어. 이거 지워버리면 돼요? 지워버리면 되는, 음. 예, 이거 AI가 80년 됐어요. 왜 80년 됐냐? 컴퓨터가 만들어진 지가 80년 됐거든요. 저는 AI하고 컴퓨터하고 그 컴퓨팅하고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앨런 튜링이 왜 그걸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생각하는 컴퓨터, 생각을 자동화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가 그거예요. 그 구분할 필요가 없고, 옛날에 그 전산학과가 작을 때는, 뭐, OS 컴퓨터 랭귀지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작은 부분으로 하려니까 인공지능이라고 그 다른 분야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제는 전체가 다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요. 우리가 알파고가 우리나라에서 게임이 벌어졌는데, 그 알파고 모멘텀이라고 그럴까요? 모멘트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우리가 놓친 거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지난 10년을 우리가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때 알파고 나타났을 때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서 뭘 했으면 지금쯤 그래도 큰 소리 킬수 있었는데, 조금 제가 이제 자랑을 한다면 그때 제가 인공지능 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연구원에 10년짜리 과제가 이름이 뭐였냐면은 지능형 동반자라는 과제를 정부에다 제안했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노했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됐고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70년 초반에 컴퓨터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가 85년도에 카이스트에 부임을 해서 30년 근무를 하고, 정년을 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지만, 이게 나오니까 옛날 거를 분석형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목표가 좀 다르죠. 뭘 만들어내고 창작을 하고 이런 쪽으로 쓰고 있는 거고, 글쎄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따질 거 없이 이걸 잘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푸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석형 AI는 전체를 한 장으로 정리한다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이었다. 모델이라는 건 뭐예요? 너무 세상이 복잡하니까 그대로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축약을 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데, 너무 줄여버리면 다른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고, 너무 줄이지 않으면 복잡해도 못 풀고, 그렇게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제 기술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과서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도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을 가장 극적으로 그 모델 만드는 도구로 나타난 것이 신경망이죠. 신경망이 뭐 굉장히 제너럴하게 모든 문제를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도구로 돼서 지난 뭐 한 20년, 30년 동안 굉장히 잘 쓰였습니다. 뭐 생성형 AI는 못하는 게 없어요. 요새 보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앞에 몇 개만 얘기했거든요. 말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동영상 그리는 거. 요즘에 우리가 수술 동작도 이게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더라고요. 지금 뭐 김기훈 교수하고 며칠 전에 만나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그 한국 회사가 수술 동작을 자동화하는 거를 그걸 저 굉장히 하고 싶어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그 생성형이 굉장한데 제가 뭐 공부 잘 안 하다가 GPT-2를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한 얘기가 이거죠. 여러분 뭐 이게 번역을 해왔는데 뭐 안데스 산맥에서 뭐 유니콘을 발견했는데 유니콘이 영어를 하더라. 뭐 이런 식의 카드를 던지니까 이 GPT-2가 당시에 GPT-2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걔네들 그 아르헨티나에서 없어진 어떤 부족의 후손인 것 같아라는 식의 거짓말을 막 추가하는 겁니다. 저는 이때 GPT라는 거는 거짓말 쓰는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GPT-2를 공개를 안 했어요. 너무 이거 공개하면은 그 나쁜 것을 너무 잘 쉽게 만들어서 안 되겠다 해서 공개를 안 했을 정도였는데 이게 GPT 3.5 이 정도 나타나서 떠보니까 거짓말하는 목적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해주는 목적으로 바뀌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만나서 아예 인공지능 캠프 하려고 하는데 뭐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줄줄줄줄 얘기하는데 너무나 사실적이고 맞는 얘기고 기술적으로도 완벽합니다. 심지어는 프로그램도 제가 필요하면 알아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GPT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뭐 그 프로그램 정도는 이제는 뭐 AI 챗봇이 다 잘한다며요. 그래서 나가면 뭐 맨날 상 받고 뭐 아까 정부 올림피아드에서도 보니까 뭐 금메달을 받았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를 여기 저 엑스레이도 이거 설명을 해주는 거를 GPT가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저 환자한테는 쉬운 말로 해줘야 되고 동료 의사한테는 전문 용어 써가면서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것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그림도 그린다며요. 그래서 상 받고 그랬다며요. 그래서 뭐 시비가 많더라고. 야 뭐 이거 상 받은 사람이 뭐라 그랬냐 그 말에 재밌어. 야 그림을 꼭 붓으로만 그려야 되냐? 그랬더라고요. 그림을 꼭 붓으로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말로 입으로 그렸다는 거 아니까.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동영상 같은 거 그린 거 보면 진짜 저 뭐 가상의 동물인데 저기 그 근육 움직이는 거 보면은 굉장히 약간 물리 현상을 이해하는 것 같이 보여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질 않나. 이거는 저 배우 쓰지도 않고 이거 가상의 장면으로 배우 없이 영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해하는 멀티모달 이런 복잡한 문제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풀으려고 했더니 풀었고 며칠 전에 나온 GPT-5가 보니까 뭐 1등 했다고 84.2% 사람보다 훨씬 잘한 거로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다음에 멀티모달 사진도 이해하고 동영상도 이해합니다. 제가 강연하는 모습을 넣어주고 나니까 이놈이 쭉 들여보더니 이거 한국에서 벌어졌네요. 그래서 어떻게 얘가 한국인가 알았는데 저기 태극기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그걸 보고 얘가 한국에서 벌어진 거라고 얘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다음에 친구가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이거 뭔 얘기했더니 뭐 맨발 벗기가 좋은 점이 이거고 뭐 단점은 뭐고 지가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러더니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하는 방법을 학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별의별 문제를 다 풀어. 이 문제 볼래요? 지구상 어떤 번역기 또 이쪽 뭐 이런 식의 여러분이 읽어보 논문을 보면 이거 무슨 소리인지 대강 알아. 근데 이것을 오픈 AI의 오한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그냥 지금 뭐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 뭐 GPT-5 나왔을 때 보니까 이런 의료 진단하는 과정 사진도 봐야 되고 전문 지식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검사 기록도 봐야 되고 그걸 다 보고 나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전문가보다 잘하더라 이런 결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슬슬하게 제가 교육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박사학위 그 연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분야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이제 얘가 다 해주거든요. 제가 어떤 이유로 해서 그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SI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고 줬더니 뭐 논문 23개를 하긴 그 자료를 구해다가 그걸 갖다 정리해서 두꺼운 이런 영어 보고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순식간에 제가 아마 하라고 그랬으면 1년 걸렸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AI 사이언티스트 그런 용어를 붙여가지고 그 AI 연구를 챗봇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연어로 연구 목적을 얘기해 주면은 가설도 세워주고 그다음에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떠한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다 얘기해 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논문도 작성을 하고 또 재미난 거는 비판을 또 지가 해요. 자기가 쓴 논문에 대해서 그런 역할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뭐 생명의학 분야에서 검증된 것이 많이 있다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만든 AI들끼리 지네들끼리 컨퍼런스를 한대요. 그래서 논문도 내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어떻게 하는 거 봤더니 텍스트 스피치 그걸 이용해서 발표를 한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네들끼리 뭐 그냥 그 문서 보내면 되는데 또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것도 에릭 슈미츠가 하는 프로젝트죠. 퓨처 하우스 프로젝트. 매일 1만 편의 논문을 읽히고 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짜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진짜 사람이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 다 인공지능이 하는데. 응? 그다음에 성격도 부여해요. 뭐 그냥 그 컨설팅 하는 그런 앱에다가 성격 부여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듯한데 그냥 뭐 그 여자친구 만드는 앱에서 여자친구를 내가 좋아하는 성격으로 지정해 놓고 여자친구가 노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장사되는 비즈니스라고 그러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도덕성까지도 그 흉내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AI 챗봇이 저는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제가 주장 안 하더라도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하여간 현재 사용자가 엄청나죠. 8억 명이니까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고 그 재미난 얘기가 이거 써본 다음에 다들 나는 이제 쓸모가 없겠네요 그렇게 느낀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걸 만든 사람들이 야 내가 뭘 했나 맨하탄 프로젝트가 핵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다들 이제 그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보고 다들 자괴심을 느낀 거 마찬가지로 GPT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그 모든 일자리를 없애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 연구한 사람들이 자괴심을 느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되는 경우도 많죠.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게 없으면 진짜 그 인간이 할 일이 없을 텐데 굉장히 이놈이 잘못을 가끔 가다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물어봤더니 김준영이 죽었대.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법정에다가 엉터리 논문 보내고 별짓들 다 하잖아요. 이게 잘못하는 게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인간이 할 수가 있다.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3.11하고 3.9하고 어느 게 크냐 물어봤더니 이게 계속 이름이 3.11이 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코딩을 하면 된다 그러는데 제가 코딩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비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얘가 너 노소 확인해 그러고 야단치니까 얘가 넣지 않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노봤자 3.11이 큽니다 그러고 계속 얘가 그걸 안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야단쳐서 집어넣게 하니까 뭐라 그러면서 이거 집어넣어봤자 3.11이 큰데 이러면서 집어넣더라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3.11이 크잖아요. 3.9가 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프로그램 틀렸는 모양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이놈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잡으면은 고치 먹질 못해. 야단 맞고도 못 고치더라고. 그게 큰 약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인 사건이 이거죠. 교수들 조심하세요. 교수한테 무슨 자문 왔는데 엉터리를 이렇게 해줬다가 아주 개망신하는 겁니다. 스탠퍼드 교수가 법정에서 무슨 자문 얻었는데 뭐 그 문서 해줬는데 GPT가 하라는 대로 그게 가짜야. 완전 가짜. 이제 그런 식의 사건도 있고 뭐 이미지 생성하는데 뭐 별짓 다 하죠. 손가락 6개 그리고 뭐 이런 식의 것들. 일상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게 저는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환각현상 얼마라는 게 조사를 해봤더니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20, 30%가 환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쓸 수가 없는 거였었지. 저는 뭐 거짓말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했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저보다 늦게 챗 GPT를 만나신 분들은 뭐 그 환각현상 일어나는 거를 아주 굉장히 걱정들을 하시는데 현실은 이제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황학 현상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그 두 가지 다 잘 쓰시면 돼요. 생성형 AI는 거짓말을 하는 그 앱이니까 그거는 이제 아이디어 얻기 위해서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그 전통적인 방법의 AI를 써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게 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장점 단점이 있으니까 잘 골라서 선택을 해서 써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어떻든 간에 이런 식의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한테는 큰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지 교수가 뭐 여러 가지 경제가 발전하냐 안 하냐 했지만 어떻든 간에 그 기회예요. 저만 해도 이거 있을 때와 없을 때랑 너무 생산성의 차이가 납니다. 생산성이 거의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가장 개인 얘기하자면 제가 은퇴하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 뭐 김진영 교수의 뭐 AI 최강의 수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책이 제가 쓸 때 첫째 수식 절대 안 집어넣는다. 뭐 그다음에 이 책은 그 경영대학교 그 1학년 애들이 보기 좋게 쓰겠다. 뭐 그런 식의 목적으로 썼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뭐 히트 쳤는지 한 3만 부 팔렸다고 출판사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와서 나한테 쓰라 그러는, 다음 거 쓰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챗GPT 얘기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알았습니다. 쓰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써지더라고. 왜냐하면 이 챗GPT한테 써라 그래가지고 걔가 주니까 내가 받아다 저장만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내가 쓴 건가라는 그런 그 회의가 들어요. 아직도 못 쓰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생산성은 폭발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 지구적인 문제 이런 거 해결하는데 이런 좋은 도구를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점만 있느냐? 나쁜 점도 굉장히 많죠. 그 우선 인간의 속성이 변하죠. 그죠? 인공지능을 계속 쓰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을 안 해.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편향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얘가 해준 거 무조건 갖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거. 그다음에 사회 변화 자체는 일자리 줄어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양극화되는 거, 그다음에 이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빨리 못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사회적 대비를 못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슈아 벤지오가 한 얘기가 이런 식으로 살면은 인류만 한다. 그럴 것 같아요. 요새 뭐 워낙 그 속도가 빨리 변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오래도 안 갈 것 같아. 2, 30년 이후면 인류는 끝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뭐 가짜 만드는 거는 뭐 제가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요 아래 거 요건 너무 극적이죠. 그 줌 회의 자체 전체가 가짜였어. 그 사장이 전화 걸어서 야 너는 줌에 들어와서 네 알았습니다 들어갔어요. 갔더니 사장도 있고 부사장 뭐 부장 다 있는데 거기서 야 어느 회사로 돈 보내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냈거든요. 나중에 보니 가짜야 그게. 이거 만드는 거 너무 쉽죠. 왜 쉬워? 동영상 하나 사진 한 장만 있으면은 어떠한 동영상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놈이 챗봇이 사람을 속여. 그러기도 해. 그래가지고 뭐 재미나상 이런 캡차 통과하기 위해서 저 장님이라서요, 저 장애인이라서 잘 못 보거든요.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분탕을 치고 나왔죠.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심리 조작하는 거야. 챗봇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아세요? 아부. 아부.
그러니까 과대망상증 환자한테 계속 걔를 부추겨가지고 이놈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사건이, 심각한 사건이 있죠. 벨기에 남성, 애를 둘이나 둔 남성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걱정을 체포되고 계속 하니까 얘가 계속 부추겨가지고 결국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뭐 이런 사건. 그 다음에 뭐 여자친구 만드는 앱이 계속 죽으라 그러는 거야. 무슨 약 먹으면 뭐 편하게 죽는데 어쩌고 어쩌고 그래서 이제 얘가 겁나서 죽지 않고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딴 여자친구 사귀었어요. 그랬더니 걔한테도 얘기했나 봐. 그 새로운 여자친구가 나타나더니 너 죽는다 그러더니 왜 안 죽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젊은이들은 이제 사고 칠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다음에 인간의 지시를 거부해요. 이게 프로그램 고칠 수 있잖아요.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놈이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고쳐버렸어. 원래 목적은 그 수학 문제 많이 풀어가지고 점수 많이 따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만 멈춰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그 멈춰라는 부분을 얘가 고쳐가지고 멈춰라 그래도 안 고치고 안 멈추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푸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챗봇이 스스로 지가 프로그램 해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할 가능성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치명적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뭐 그 악의적 사용하려는 거 원래 그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닌데 워낙 도구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나쁘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하니까 잘 몰라 그래가지고 잘 못 다뤄서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원래 불량하게 만든 거야. 그 뭐 컴퓨터 바이러스 그거 왜 만들겠어요? 나쁜 놈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쁜 AI를 만들려고 한 놈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경쟁에 의해서 성숙하지 않은 거를 막 배치하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가 지금 완전히 이런 상황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뭐 성장을 해서 그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 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나? 인공지능 자체 개발을 인공지능이 하기 시작했으니까 기하급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사람은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규제하자.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뭐 여러 번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올 봄에 있었던 사건은 미국이 반대하는 거예요. 사인 안 해. 중국 뭐 다 하고 영국은 너무 약하다고 사인 안 했는데 미국이 사인 안 해.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법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올해는 안 쓰고 내년부터 이제 어떤 규제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배경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뭐 학교 인재 얘기. 어떻든 간에 새로운 시대니까 새로운 사람 양성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짭은 없어지지 않는다. 아까 김재희 교수 얘기한 대로 짭이 왜 없어집니까? 직업이라는 거는 인류가 필요했으니까 생긴 거야. 근데 거기에 10명이 일했던 것을 인공지능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한 명이 다 해버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변호사 사무실에 한 명이면 되는 거야. 거기 쫄따구 변호사가 왜 필요해? 마찬가지야.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죠. 개발자 회사에 왜 이렇게 코딩도 못하는 개발자가 많이 필요해? 슈퍼 개발자 한 명이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변하느냐? 학문하는 것도 바뀌어야 돼요. 우선 뭐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AI 도구 누구나 다 사용하는 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연구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죠. 그 인공지능 도움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검사해야 될 것 같으면 뭐 옛날에 100개 보고 판단하고 그랬는데 예전에 10만 개를 보고 판단하고 뭐 이런 식의 광범위한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학제 간에 뭐 어느 영역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뭐 생물학을 하시든 뭐 물리학을 하시든 뭐 인공지능을 하시든 같은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윤리적인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이거 실시간으로 의사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AI 교육이 왜 필요하냐?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뭐 슬라이드 만들 필요도 없지만 이 전문가가 쓰는 도구가 다 AI인데 옛날에는 연구하는 분들이 자기가 연구하는 도구 안 만들었어요. 누구 시켜서 만들어 와서 그거 작동을 시켰어요.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도구 자체를 자기가 학습시켜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죠.
그리고 뭐 그 전공을 깊이 있게 하려면은 자기 전공도 깊이 있게 알아야 되지만 인공지능 잘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대학 교육 진짜 어떻게 할래? 뭐 대학 교육만 아니라 교육 자체가 지금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할래? 뭐 재미난 그 소식인데 전에 에코노믹스에서 나온 보니까 GPT 3.5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야 이거 챗 GPT 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GPT-5가 나온다면은 다시는 그 학교에서 쓰라는 얘기를 못하겠다. 그런 식의 어떤 사람이 칼럼을 썼는데 맞는 얘기. 3.5 정도는 얘가 완벽하게 다 못하니까 사람이 대강 다 하면서 부분 얘한테 맡겨서 문제를 풀었는데 5 되면서는 맡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가 해 그러면 전체 처음부터 계획서부터 문제풀이까지 그냥 결론까지 다 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아니면 뭐 실습 시간에 써버리면은 뭘 배우겠어요. 진짜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자 뭐 이론이나 가르치고 이런 뭐 왜 가르쳐? 그냥 또 학생들이 들여다보면 다 아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빈 강의실에 교수 혼자 서서 걱정을 안 듣는 그런 걱정이고요. 뭐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우리가 그 특히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게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가 교육을 교수의 역할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평생 살았는데 첫째가 이제 교육, 뭐 이제 카이스트는 뭐 연구 중심 교육이 대학이라니까 연구,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이제 사회공헌 그래가지고 세 개로 나눠서 점수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교수 평가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도 어떤 사람을 키울 거냐, 학문 후속 세대를 키울 거냐 하고 우리처럼 현장 나가서 엔지니어가 돼서 문제를 풀고 뭐 산업을 이끄는 사람을 양성할 거냐에 따라서 목표가 많이 다른 거예요. 학문 후속 세대는 내가 하는 거대로 그대로 옆에서 보고 배워. 그러면 끝나는 거지만 엔지니어를 갖다가 나처럼 해봐. 교수가 코딩도 제대로 못하고 뭐 시스템 문제도 제대로 못 푸는데 해본 적이 없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진짜 엔지니어를 현장에서 쓰이는 엔지니어를 교육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대학에서 목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공계 교육 어떻게 할래? 그래서 지금 제가부터 메시지 얘기했는데 우선 지식 전달하는 강의 이런 건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는 게 아니죠. 이게 짧게 해라. 간단하게 하고 우리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시험 보고 뭐 이래서 성적 주는 거 이런 거는 그 유치원 방법이다. 주로 이제 프로젝트 시켜라. 그것도 협력해서 같이 하는 그런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론하고 뭐 그런 거보다는 실습, 체험, 실제로 해보는 거, 뭐 이러는 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적, 뭐 시험 봐서 A, B, C, D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참여해서 토론하고 뭐 그런. 저는 카이스트 정도 되면은 성적 A, B, C, D 다 없애고 그냥 패스나 안 패스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떤 그 뭐 서모라는 총장이 우리 학교 와가지고 학점 나쁘다고 등록금 내라고 막 그래가지고 애들이 자살하고 그냥 아우성이 났고 제가 그때 한창 교수 협의회 열심히 할 때라서 제가 지금 굉장히 대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진짜 카이스트답지 않은 거죠. 카이스트 정도 됐으면 학생들 이제 놔길러도 우리 학생들 잘합니다. 그 다음에 AI를 뭐 단순 도구로 사용하는 거 아니라 이제 파트너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학교 떠나기 전부터도 고민했고, 떠나서도 제가 딴 대학에 가서 총장도 하고 뭐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많이 들어본 게 이제 이겁니다. MIT의 슈라츠만 칼리지 오브 컴퓨팅. 거기 이분이 이제 돈을 내서 저런 대학을 만들었어요. 내가 거기서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이거 보시죠. AI is accelerating growth in virtually every field. It's an ultimate disruptor. Computer science is making inroads to every academic discipline, every aspect of our lives. The economy and society is really demanding people who understand this new domain of comput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ur students recognize that computing is shaping the future and they're pushing for an education that sets the foundation for it.
이게 2018년에 만들어진 동영상입니다. MIT is making a bold announcement today. MIT is announcing the creation of the Stephen A. Schwarzman College of Computing. That's a radical, bold move by MIT to adjust and prepare the students of the day for the world of the future. There is tremendous interest in understanding the ethical and societal implications of new technologies, and particularly technologies related to computing and data. I think what excites me is that it's not just for advancing computer science, but every aspect of computing and its interrelation with every academic discipline. Scholars and faculty from other departments will also be interacting with and shaping the tools that are being created at the college. So this is not a one-way street. It's a two-way street, a collaborative effort in a new intellectual frontier. Departments across the institute have come to realize that computer science matters to them, and other departments want to form joint programs with us. So this is a sign of what's to come and shows you the reason why we need to become a college. At MIT, we take very seriously our responsibility to prepare our students to be leaders and to be leaders in addressing and solving the most important challenges the world is facing. We have done that for generations, and we will continue to do that. And now more than ever, we need to prepare our students to understand the ethics and societal implications of these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that's the job that universities must do. 이게 핵심입니다. 이 메시지가 핵심이고 우리 카이스트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선진국에서는 이제 그때가 18년이고 이게 슈와르츠만 대학이 만들어진 게 2001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이미 모든 학생들이 야 컴퓨팅 안 하면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모든 대학들이 그냥 빨깍 뒤집혀서 하버드 대학에 저 큰 강당에 그 윤리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하던 그 교수가 가장 큰 강의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뺏어서 컴퓨터 사이언스가 제일 큰 강의로 MIT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알아요. 교수들은 모르지만 컴퓨팅을 해야 된다는 걸 학생들은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000년에 설립을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대학, 한국에서 이거 인공지능 대학이라고 번역을 해서 했더라고요. 근데 인공지능 대학은 아니죠. 스쿨 오브 칼리지 오브 컴퓨팅이니까 그렇게 만들고 이게 보니까 40%의 학부생이 여기에 등록하고 있다. 대학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컴퓨터 배우러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현대 체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직도 좀 바꾸고 그러는 거죠. 그럼 카이스트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냐? 모든 분야에 모든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전공 불문 각 대학 각과 다해서 컴퓨팅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물론 학생들한테 잘 가르치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칼리지 오브 컴퓨팅에 보면은 디파트먼트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앤드 컴퓨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센터 포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는 이제 계산 많이 하고 그런 학문이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시스템 앤 소사이어티, 인문사회 계열 냄새가 많이 나는 거.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리서치 이런 식의 이제 교육 유니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대로 옮겨오기는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기본 틀은 좀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MIT에서는 이런 식의 교육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메이저로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팅 하는 데는 컴퓨터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앤 디시전 메이킹, 그 다음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with 컴퓨팅, 그게 이제 전공자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융합해서 만든 거는 컴퓨터 사이언스,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그죠? 이게 어떤 특정 분야에서 컴퓨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는 이제 독립된 메이저로 만들었네요. 컴퓨테이션 앤드 커그니션, 컴퓨터 사이언스, 에코노믹스 앤 데이터 사이언스, 어반 사이언스, 위드 플래닝, 위드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학에서 각 과에서 우리 이제 굉장히 컴퓨팅이 많이 필요하고 AI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메이저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영역에 있는 분야에서도
그 마이너를 학생들한테 듣도록 권해줘야 돼. 야, 컴퓨터 사이언스 너 마이너로 하나 해. 네? 너 나가면 어떤 시간인데 필요하고.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더 하자면 저희 집에도 여기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라고 제가 막 압박해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까이 들어왔는데 너무 못하더라고. 저는 하지만 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코딩하고 이런 능력은 개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했으니까 좀 과장한다면 우리 애들도 잘하겠죠 하고 집어넣었는데 못하더라고. 그렇게 못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막 저한테 와서 나는 아빠 때문에 인생 조졌어 그러고 막 울고 막. 그래서 야, 그래도 카이스트는 뭐 전공 바꿀 수도 있고 부전공도 그럴 수 있으니까 딴 것도 해봐 그래가지고 결국 경영과학과에서 그쪽에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는지 아세요? 아주 커다란 의료보험회사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폼 잡아 자기 전산학과 나왔다는 거 굉장히 폼 잡고 있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컴퓨팅이 워낙 세상을 다 바꾸니까 이제 누구나 컴퓨팅은 아주 숙달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카이스트가 왜 앞장서야 되냐?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군사, 경제, 문화, 인프라고 그 다음에 지배 기술, 헤게모닉 테크놀로지. 오죽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렇게 싸우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AI 잘한다 그러는 거는 국력의 상징이야. 네? 그래서 이런 정도 됐는데 카이스트가 한국을 대표하는 인공계 대학이 AI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면 되겠습니까? 실은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카이스트가 서울 쪽에 계속 만들고 그러는데 대전은 조용한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 답답해했는데 오늘 이런 행사 한다고 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카이스트가 압축 치고 나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AI가 산업 경제 견인차인 거 오늘 계속 얘기가 다 알고 있지만 또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직도 과학적 영역에 있어요. 발견할 게 많어. 과학적 영역으로. 그러니까 수소과학 하시는 분들도 인공지능 공부는 좋아요. 좋은 논문 쓰시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영역이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더 나쁘게 쓰인다 그러고 걱정들 많이 하니까 한국에서는 우리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AI는 대한민국이 제일 잘해. 이러면 글로벌에서 그래 한국이 그렇게 나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호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카이스트 나왔다 그러면 누구나 너 AI 잘하는구나 이런 식의 느낌이 있도록 카이스트가 AI를 치고 나가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요즘 기회가 돼가지고 텐소 중립 기후 문제에 대해서 연구는 팀하고 같이 들어가서 공부를 좀 했는데 가보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그냥 별의별 문제가 다 있어요. 이거 풀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떤 특정 영역에 환경 분야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별의별 영역 사람이 다 모여서 해야 되는 문제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다 AI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서 계속 그분들한테 야 AI 공부도 해봐. 그러면 이런 문제 풀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AI에 하는데 전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며요. 발전소가 없어서 AI 못한다며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문제들이 있으니까 AI를 전기 조금 쓰고 하는 연구 정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좀 선도에 설 수 있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구글 경우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가 너무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덤벼들었어요. 누가 덤벼들었냐? 하바비스, 딥마인드 애들이 덤벼들어가지고 어쩌고 여러 가지 패턴 요소들을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결론 내는 거. 우리 AI 하는 사람들 맨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 분석해서 그래서 해서 배치를 했더니 30% 이상 우수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절감이 됐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쓰는데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저는 우리 카이스트가 이런 문제에 좀 공략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것도 재미나요. 이거 산업공학과 이런 데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가 섰다 갔다 하면 뭐 에너지도 많이 쓰고 배기가스도 많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등을 조정을 해가지고 한번 쫙 떠나기 시작하면 거의 안 쓰는 거야. 그냥 걸리지 않고. 물론 양쪽 그 트래픽이 있으니까 이쪽만 보내주고 저쪽은 못 가게 하면 안 되니까 한번 쓸 때는 좀 넉넉하게 오래 섰다가 떠나기 시작하면 거의 안 쓰고 계속해서 가고 그러면 에너지 절감이 굉장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게 무슨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신호등마다 다 있어요. 그 시간만 조정해 주면 되거든. 이걸 어떻게 했냐? 구글에서 구글 맵스를 이용해서 조정을 해가 트래픽 조정하고 언제쯤에는 차가 많고 적고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해서 여기 정차 시간을 30% 줄였고 배기가스를 10% 줄였고 뭐 이거 만드는 거 전 세계에다가 지금 자기네가 공짜로 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카이스트가 이런 거 해야죠. 이런 문제를 풀어야죠. 전 세계적인 문제 같은 거. 그다음에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기후 예측. 어떤 분이 이걸 보더니 그 변압기 트랜스포머가 변압기 얘기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요. 그 챗GPT 만드는데 핵심으로 들어간 그 소프트웨어가 트랜스포머 아닙니까? 그걸 이용해서 기후 날씨 예측하는 거 굉장히 잘해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커다란 수학적 모델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잘 안 맞고 더구나 뭐 예전에 데이터하고 요새 데이터하고 그 상황이 달라서 좀 잘 안 맞는데 트랜스포머의 장점이 뭡니까? 언어 모델의 장점이 그거 아니에요. 아니 먼 거리에 있는 정보도 서로 연관성을 따져서 의사결정하는 거. 마찬가지로 먼 거리 먼 시간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의사결정하는 거에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잘해서 그런 걸 이용해서 보니까 뭐 대단한 걸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2m 호면에서 2m에서의 기후 예측 이런 거는 커다란 모델 갖고 절대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뭐 했는데 우리도 이런 거 해야죠. 우리 기후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가 AI를 교육과 연구에 잘 활용하는 대학이 됐다. 이런 식의 문제들 카이스트 여러 과에서 좀 공동으로 연구도 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고 교육에 들어가서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우선 세 가지 분야가 있겠죠. 처음에는 AI 리터러시. 기본적인 건 누구나 다 알아야죠. 이거는 대학 안 들어온 애들도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 지금 초등고등학교가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AI 리터러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전공에서 AI를 이용해서 자기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독특한 어떤 그 방법론 같은 거 있으면은 그런 거 가리키고 그래서 문제를 잘 푸는 거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하던 거 AI 전공하는 사람들 그렇죠? 뭐 AI 모델링도 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돌리는 시스템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이 세 가지 트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리터러시야 그냥 뭐 교양 과목으로 좀 열심히만 하면은 금방 커버될 수 있는데 AIX는 각 과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연구도 하시면서 학생들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 AI 전공 트랙은 지금 전통적으로 하는 전산학과 그런 데서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교육 내용이야 뭐 너무 당연한 거라서 제가 정리는 해봤습니다만 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뭐 수학도 전공자가 쓰는 수학하고 활용만 하려는 사람하고 뭐 똑같이 복잡한 거 다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개념만 알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정확히 아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가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파이썬에다가 그다음에 라이브러리나 쓰고 뭐 주피터 노트북에다 이렇게 API만 연결해서 쓰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델을 만들었는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컴퓨터에 깊이 있게 알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거는 또 뭐 어떤 프로그램 언어도 여러 가지 다른 효과적인 효율적인 프로그램 언어를 골라야 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뭐 하는 거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뭐 더 잘 아실 테니까 만약 이런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교육을 하겠다 하는 거는 참 금방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결국은 지금 전통적으로 이론 가리키고 그러는 거는 이제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학생한테 해봐라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봐라.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네가 AI를 써서 만든든 뭐 아니면 네가 날 코딩을 하든 네가 알아서 아이가 만들어 봐라. 가장 중요한 것.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교수님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수업 설계 그렇게 해야지. 학생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뭐 AI를 이용해서 뭐 어떤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기술적으로 했습니다. 땡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거를 분석해 가면서 이게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도시의 열섬 현상, 도시의 그 열이 더운 그 열섬 현상을 분석하는 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제 뭐 데이터 분석하고 뭐 데이터 자료 모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어디에 어떤 식의 열섬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뭐 그런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뭐 그 윤리적인 문제는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데 뭐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에다 그냥 어려운 짐을 다 넘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의 것들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를 잘 쓴다는 게 뭔가 이제 거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선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모아서 자산을 만들고 그다음에 모델링하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모델링에서 결과 나온 걸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추론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좋은 게 만들어졌으면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배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해봤더니 좋아. 근데 너는 몰라. 뭐 이러는 거는 좋은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 그 역량까지 갖추도록 해야 되는데, 뭐 앞부분은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던 방법으로 될 것 같은데, 시스템 역량을 갖추게 하는 거는 우리 대학 교수들이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수업 모델 하려면 이런 실습 프로젝트로는 3단 구조로 했으면 좋겠고 문제 중심으로 하고 실제로 산업에 있는 문제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팀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업 연구소에서 이제 뭐를 할 건가 하는 거를 좀 제안을 받아서 풀면은 가치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좋지 않습니까? 괜히 쓸데없는 거 풀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식의 그 기업하고 좀 연계해서 문제도 좀 얻어오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평가는 결과물이 어떻게 잘했나도 보지만 그 재현성하고 그다음에 윤리 이런 거 다 줘서 같이 평가를 하는 그런 식의 수업 모델을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 과제는 이런 거예요. 데이터 처리하는 거 해봐야죠, 알죠? 그 다음에 모델 구현하고, 그 다음에 성능도 개선해보고, 이렇게 파라미터도 바꿔보고, 저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좋은 거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나온 걸 결과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되는 건가? 이게 이 신뢰가 있는가? 뭐 그런 것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윤리적으로는 또 혹시 문제가 없는가? 특정한 그룹에 대해서 불평등을 제공하는 건 아닌가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마지막에 내가 주장하는 시스템화를 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서 나도 썼지만 시스템을 만들어 이렇게 되면 이거 갖고 사업도 하셔도 돼요. 벤처 창업 애들 하라고도 되고 여러 가지 회사에다 팔아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습과제 평가를 그냥 ABCD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성과 기반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과정도 좀 보고 그래서 좋은 점수 주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굉장히 고민합니다. 많은 후배 교수들하고 요새 개발자들 다 잘린다는데 취입도 못 한다는데 개발자 교육 필요한 거야? 글쎄요, 제가 몇 전에 이제 과기부에 가서도 한번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개발자 교육 필요해, 양성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선 개발자는 코딩하는 게 개발이 아니에요. 전체 시스템을 구현하고 생각을 해서 구축하는 그게 개발자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코딩이었었죠, 지금까지.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AI 도구들이 해주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그런 개발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개발 능력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이 배출하시면 걔가 회사 가면은 잘려요. 왜 쓰겠어요?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올 때 이미 상당한 개발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회사에 공헌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제자들 다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풀스택 AI 개발자. 그 갖춰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터페이스도 만들어야지, 클라우드 서버에 환경 세팅해줘야죠. 이런 거 여러분 안 해보셨잖아요. 우리 대학에서는. 근데 이거 안 쓰는 회사가 어디 있어? 그 클라우드에다 세팅해놨는데 뭐 잘 돌아가는 줄 알고 안 쳐다봤더니 어디가 고장 나가지고 계속 안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러시면 가서 금방 그 파라미터 바꿔서 세팅해줘야 되는데 이런 능력이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운영 환경,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사용 기술, 그 다음에 계산, 논리 구축, 요거는 우리가 잘해. 논리 구축하는 거는. 요 부분은 우리가 대학에서 열심히 해서 잘하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우리가 안 해봐서 잘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잘하는 그런 엔지니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윤리적으로도 고민할 게 많죠. 가장 중요한 거는 엔지니어는 책임감을 항상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내가 만든 거는 절대 고장 안 나고 사람한테 해를 안 끼쳐. 그런 식의 자부심을 갖도록 학생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테슬라 자율주행 알고리즘 망가지는 거 보고 진짜 일론 머스크가 진짜 딴짓 했구나. 나 그렇게 야단 내가 많이 쳤는데 엔지니어들한테는 긍지를 심어주면서 안전하게 만드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소프트웨어 친화적 문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소프트웨어는 공유하고 나누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성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재사용 절대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제가 인공지능 연구원을 만들 때 저희가 내세웠던 목표가 뭔지는데 저희는 공개 소프트웨어 재사용하는 연구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립한 지 6개월 만에 데모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걸지게 국회의원 한 30-40명 불러서 쇼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국책연구소 연구소가 너희들 장난하는 거냐? 설립한 지 6개월 만에 무슨 걸 이렇게 데모를 해? 야, 공개 소프트웨어 돌리는 게 무슨 그게 아이디어야? 그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똑같은 거 만드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는 갖다 쓰고 그 위에다 얹는 거, 그게 정말 소프트웨어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점진적 개선이죠. 좋은 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소프트웨어는 절대 없어요. 손나고 쓰릴 수밖에 없어. 근데 계속 쓰면서 고쳐가면서 좋은 거 만드는 거고,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창업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지난 한 100년, 짧게는 한 50년, 60년 굉장히 잘 성장했고, 그럼 굉장히 긍지를 느낍니다. 근데 이번에 인공지능이라는 파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를 잘 극복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쌓았던 것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후배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 사명감을 가지시고 크게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 마칠게요. 네.